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40대 여성이에요. 90년대 메가 히트곡 중에 핑계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당시 중학생이던 저는 물론 누구나 흥얼거리며 입에 달고 살던 노래죠.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한때는 이 가사가 정말 제 심정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려주고 싶었죠. 바로 손아래 동서한테요. 동서는 저보다 나이는 2살 아래지만 직장에서는 제 직속 상사였어요. 저와는 성격이 완전 정반대라서 회사에서도 껄끄러운 관계인데 시댁에서까지 얼굴을 맞대고 살아야 하니 정말 죽을 맛이었죠. 이럴 줄 알았다면 아버님을 따라 2사람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건데 그놈의 명품백이 뭐라고 제 영혼을 팔아버렸지 뭐예요. 김대리, 아니 앞으로는 형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이거 별건 아닌데요. 지난번 프랑스 출장 때 하나 샀어요. 보는 순간 형님 생각이 나지 뭐예요? 형님이 피부도 희고 팔다리가 길어서 이런 거 하나 팔에 걸치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별뜻 없으니까 받아주세요. 그날 그걸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백이 쥐약인 걸 알기에 속으로는 절대 받지 말자 다짐을 했음에도 이놈의 궁상맞은 손이 불쑥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어쩌겠어요. 그대로 덥석 받아먹고 말았죠. 먹은 놈은 먹인 놈한테 꿀린다는 인간사 불변의 법칙 그대로 결국 저는 시동생 결혼에 반대는커녕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시댁을 드나들며 동서 PR에 앞장서야 했어요. 이런 저를 보고 주위에선 호인이다 뭐다 떠들어댔지만 호인은 개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사랑을 배신한 심순의 뺨치는 속물일 뿐이었죠. 저도 알아요. 제가 멍청했다는 걸. 그리고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더군요.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그날부터 동서는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어른들 앞이니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런데 그건 아시죠? 직장에선 직급이 우선이라는 거. 우리 장소에 맞게 행동하자고요. 보자마자 요지랄을 하는데 아우 제 발등을 찍고 싶더라니까요. 그제야 현실 자각이 되더라고요. 아, 회사에서 3년을 내리당하고도 내가 정신 못 차렸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동서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회사에서는 천의 얼굴을 가진 마녀로 불리는 여자였어요. 인물, 스펙, 집안, 학벌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여자로 남자 동기도 제치고 초고속 승진을 한 능력자죠. 근데 그 능력이란 게 좀 다른 의미의 능력이었죠. 네 거도 내 거, 내 거는 당연히 내 거 라는 심보로 부하 직원의 성과를 자기 걸로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같이 일해본 아랫사람들 중에 동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반면 윗사람들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뭘 맡겨도 성과를 내는 인재라나요? 뺏는 것도 능력이라면 인재는 인재죠. 암튼 저 역시 동서한테 3년 넘게 피 빨린 입장으로서 동서의 시댁 입성에 걱정이 앞서긴 했어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고 윗사람으로서 속 좁게 굴지 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제 처지였다면 모르긴 해도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걸요. 아무튼 동서의 이런 남다른 능력은 시댁에서도 십분 발휘됐어요. 어찌나 회사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하던지 미치고 팔딱 뛸 뻔했다니까요. 일일이 열거하면 나를 새도 모자라니 대표적인 걸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몇 년 전 봄의 일이에요. 어머님 생신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이름 있는 한식당에 모일까 하다가 아버님이 발을 다치시는 바람에 그냥 집에 모여서 먹기로 했죠. 동서는
시집와서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기띔을 해둔 상태였죠. 그런데 생신 전날 갑자기 그날 출장에 잡혀서 참석 못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내내 아무 말 없더니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동서, 출장은 꼭 내일이 아니어도 되잖아. 다른 직원을 보내도 되는 일인데 굳이 동서가 가는 이유가 뭐야? 그러지 말고 출장 좀 미뤄봐. 그랬더니 정색을 하며 그러더라고요. 이봐요, 김대리. 여긴 직장이에요. 내가 장소에 맞게 행동하자고 했죠?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사람이 개념이 없는 거야, 머리가 딸리는 거야. 개념 좀 갖고 사세요. 그리고 직장 상사 출장 일정을 왜 김대리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입니까? 주제 넘게 참견 말고 당신 일이나 해요. 대리 주제에 감히 어디서 참견이야? 생각 같아선 주먹이라도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지금 낮은 게 죄다 생각하며 꾹 참고 버텼어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리 전날 시장을 받아가 고기며 생선 손질까지 해놓은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일찍 시댁에 와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음식 준비를 마치고는 다들 식탁에 둘러 앉았는데 그때 동서가 어머님께 전화를 했더라고요. 미리 고액 현금 선물을 시동생 편에 보낸 터라 어머님은 시종일관 밝은 표정으로 통화를 하셨어요. 하지만 통화를 마치시고는 얼굴을 붉히시며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얘, 너는 지금 밥이 넘어가니? 작은 애는 너 때문에 부산까지 출장을 가선 밥도 못 먹고 생고생이라는데 어쩜 그렇게 철딱서니가 없니? 어머님이 느닷없는 말에 황당한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어요. 몰라 묻니? 네가 일처리를 잘못하는 바람에 작은 애가 그거 수습하느라 출장 간 거라던데.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아무리 네가 집에서 손윗사람이라도 그렇지. 네 잘못을 왜 엄한 사람한테 떠넘겨? 그가 몰랐는데 너 아주 나쁜 습관이 있구나. 작은 애 올라오면 당장 가서 사과해. 손윗사람이 본이 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겨? 게다가 회사에서 지보다 높은 사람을. 제발 나이값 좀 하고 살아라.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됐다. 밥이나 먹자. 어머님은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말을 끊으셨어요. 여우 같은 지집애.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기껏 생각해서 미리 기뜸까지 해줬더니 지 편하자고 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만들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지금 그거 따지자고 전화한 거예요? 왜? 어머님 생신상 좀 차렸다고 생색이라도 내고 싶은 거예요? 네, 수고하셨네요. 어머님한테 하는 것만큼 회사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그래요? 그럼 대리딱지도 진작 됐을 텐데. 암튼 나 지금 바쁘니까 중요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바쁜데 쓸데없이 전화질이야. 뭐?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여보세요? 동서는 제 할 말만 떠들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다가 열만 더 받고 말았지 뭐예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남편은 피식대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자존심도 상하고 우라가 치밀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놈의 명품백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꼴도 안 당했을 텐데 내가 내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었다 싶었죠. 그 외에도 여우 같은 동서 때문에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찍힌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동생은 물론 어머님과 제 남편까지 동서의 값비싼 선물에 넘어가선 지난 5년간 지방 경조사 다 챙겨가며 며느리 노릇해온 저를 나몰라라 했어요. 유일한 제 편은 아버님 뿐이었죠. 아버님은 처음부터 동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거든요. 동선의 집을 아름아름 알고 계셨는데
주위에서 평판이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죠. 게다가 아버님은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이라서 직장 상사를 집안 식구로 들이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더더욱 제 심정을 헤아려 주셨던 거예요. 안 그래도 시동생 결혼 전에 아버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그러셨거든요. 아가, 작은 애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네가 입장이 곤란할 것 같구나. 그래도 어쩌겠니? 이미 하기로 한 혼사인데 서로 맞춰가며 사는 수밖에. 그래도 힘들어서 못 버티겠다 싶으면 나한테라도 하소연하려무나. 시애비가 돼서 며느리 위에 그 정도 한탄도 못 들어주겠니? 그때는 그저 말씀만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국 아버님을 찾아가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어요. 퇴근 후 아버님과 만나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데 장소가 그래서 그런가 오랜만에 속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도 종종 아버님과 따로 밖에서 만나 포장마차 데이트를 즐기곤 했는데 하필 이 모습을 들키지 말아야 할 사람한테 들킨 거 있죠. 바로 동서였어요. 남한테 솔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개 그렇듯 동서는 혹시라도 아버님께 제가 자기 욕을 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불안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바로 어머님께 이 사실을 고자질했어요. 그냥 있는 사실만 말한 게 아니라 마치 제가 아버님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뒤에서 자신을 모함한 것처럼요. 그 바람에 저는 밤에 시댁으로 불려가 어머님께 핀잔을 들었고 그날로 저와 아버님의 포장마차 데이트는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나마 아버님과 소주잔을 기울이며 숨통을 튀어왔던 저로서는 유일한 숨구멍이 막힌 것처럼 다시 답답한 일상을 보내야 했어요. 동서는 직장에서 대놓고 업무에서 저를 배제시켰고 시댁에서는 실세인 어머님을 등에 업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출근을 해보니 사람들이 모여서 소곤거리고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명예퇴직 신청을 시작했다더라고요. 안 그래도 동서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고과 점수가 나빴던 저로서는 가장 위태로운 처지였어요. 전공을 바꾸느라 대학을 2번이나 다녔던 저는 동기들보다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해서 직장생활을 한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았어요. 나이는 40대지만 남들보다 5년가량 뒤처진 셈이니까요. 그래서 직급도 나이에 비해 낮았는데 그나마 이젠 직장마저 잃게 될 판이었죠. 회사에 칼바람이 불었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무실 안은 평소와 달리 정적이 감돌았어요. 들뜬 얼굴은 오직 동서뿐이었죠. 부하 직원들 실적을 가로챈 덕에 실적면에서 간부들한테 평판이 좋은 데다 친정아버지가 저희 회사 전문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요. 제가 저희 부서 1순위로 명예퇴직 명단에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막막한 제 심정과 달리 동서는 활짝 핀 얼굴로 마치 축제에 온 사람처럼 제게 그 사실을 전해주었어요. 이런 동서 앞에서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매달려 울고불고 해봐야 별 수 없는 걸 알기에 일찌감치 단념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날 밤 남편과 상의한 뒤 길게 끌지 않고 바로 회사에 사직서를 냈어요. 그렇게 퇴사를 하고 한동안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을 했죠. 그랬더니 하루는 시어머님이 동서와 함께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너 하는 꼴 보고 진작 알아봤다. 오죽하면 그 나이에 회사에서 잘리니? 네 동서를 봐라. 이런 와중에도 이번에 승진까지 했더라. 그 나이에 취직도 힘들 텐데 앞으로 뭘 먹고 살려고 그래? 설마 내 아들 등골 빼먹고 살 생각은 아니지?
정 안 되면 식당 설거지를 하니 있어도 절대 집에서 놀 생각은 하지도 마라. 사지 육신 멀쩡한데 놀긴 왜 놀아? 누가 논대요. 다시 일할 겁니다. 어머님, 저 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왜 벌써부터 닭다리세요? 저요, 어머님 아들 등골 안 빼먹어요. 그러니 걱정 마시라고요. 서운한 마음에 버럭 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끼어들더군요. 그래요. 아무런 형님이 집에서 놀 생각을 하겠어요? 생각이 있으면 계약직이든 알바든 뭐라도 하겠죠.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괜히 신경 쓰시면 혈압 높아져요. 우리 어머님 형님 걱정에 흰머리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네요. 형님, 정 안 되면 어머님 말씀대로 식당 설거지라도 하셔야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는데 어머님까지 대동하고 나타나 염장을 지르는지.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가 도끼로 찍은 것처럼 지끈거렸어요. 두 여자의 방문으로 그동안 잃었던 재기의 의지가 불끈 솟아올랐어요. 성공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뿐이었죠. 다행히 대학을 2군데나 다닌 덕에 전공도 2개를 가지고 있던 저는 첫 번째 전공인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사업을 하기로 했어요. 인테리어 계통에 동기들과 선후배가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일단 시장 조사를 하고 발품을 팔아 상품성이 있는 제품들을 간추렸어요. 그리고는 그 상품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죠. 젊은 층을 시작으로 인테리어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저희 쇼핑몰만의 특색 있는 가구며 소품들이 조금씩 반응을 보이더니 3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입소문을 타고 주문이 점점 늘기 시작했어요. 한 1년은 적자볼 생각하고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은 4개월 차부터 수익이 나서 예상보다 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었어요. 일이 조금씩 풀려나가자 기운도 나고 일에 대한 의욕도 강해졌어요. 상품 구매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요. 거기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남편도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쪽이 전망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쉬는 날과 휴가를 이용해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도움을 받아 혼자 운영하던 쇼핑몰은 매출이 증가하면서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준이 아니었어요. 신규 거래처 확보와 홈페이지 관리, 배송, 교환, 환불 처리 등 일손이 많이 필요해졌거든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예 이참에 사업을 확장해서 회사 규모를 키울까 아니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최소 필요 일손만 메꿀까 하고 말이죠. 제 고민을 들은 남편은 적게 먹고 적게 싸는 게 안전하다며 사업 확장을 반대했어요. 반면에 주변 지인들은 앞으로 계속 이 일을 해나갈 생각이라면 온전한 형태의 회사 규모는 갖춰야 할 거라고 조언해 주더라고요. 제품 특성상 온라인 쇼핑몰은 한계가 있다고요. 제 생각도 그랬어요. 소품 판매 정도로 그친다면 값싼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는 건 시간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던 차에 명절이라 시댁에 방문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한테 제 얘기를 들으셨는지 대뜸 네가 하면 뭘 얼마나 한다고 확장을 하겠다고 설치니?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니? 돈 안 까먹는 것만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하던 일이나 해.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그래요 형님. 형님처럼 일머리 없는 사람이 괜히 일 크게 벌이다가는 아주버님 월급까지 까먹는 거 시간 문제예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죠. 안 그래요? 돈 안 까먹는 것만도 감지덕지로 생각하세요.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동서가 그 짝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어머님이랑 동서가 나서서 말리니까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뭐예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두 인간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은행 대출까지 받아 사업 확장을 했어요. 결정을 하기까지는 고민이 됐지만 막상 정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도 편하더라고요.
먼저 동남아 여행 중에 제 눈길을 끌었던 가구와 인테리어 제품들이 생각나 해외 사업부를 개설했어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라탄 가구와 소품 등을 수입하려고요. 마침 TV에 유명 연예인집이 나왔는데 그 집 인테리어가 동남아 리조트 분위기여서 그 프로를 본 사람들이 저희 쇼핑몰에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이후 모던 미드 센추리 인테리어가 붐을 타면서 연속 대박 행진을 이어갔어요. 그러자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잘리고 바닥으로 떨어졌던 자존감도 회복되고 전보다 자신감도 생겼어요. 제 수입으로 아파트도 사고 차도 바꾸자 사업 확장을 만료했던 남편도 저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당신이 이렇게까지 잘해낼 줄은 몰랐어. 한두 해 하다가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 않을까 했거든. 힘들 때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무엇보다 당신이 잘난 재수씨 때문에 기죽어 사는 꼴 안 봐서 특히 좋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내 와이프가 직장 상사 모시고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거든. 알고 보니 아버님과 저의 포장마차 데이트를 계획한 게 남편이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러시는데 하루는 남편이 전화를 해선 이 사람 이러다간 화병 걸리겠다고 포장마차에서 술이라도 한잔하면서 마음 좀 달래달라고 했다더라고요. 둔한 공 같은 남자인 줄 알았더니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여우 같은 남자였던 거 있죠. 몰랐는데 저는 일도 사랑도 성공한 여자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9회 말 역전 기회가 남아있었거든요. 영업파트에 결혼이 생겨서 직원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서를 검토하다 보니 낯익은 얼굴이 보이지 뭐예요. 그래서 당장 면접 날짜를 잡았어요. 드디어 면접 시간이 돼서 지원자가 회의실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아람입니다. 형님이 여긴 어떻게? 눈치채셨겠지만 경력직으로 저희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낸 사람은 바로 제 동서였어요.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하게 변해버렸죠. 김아람 씨, 와서 앉으세요. 저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뭐죠? 제 물음에 동서는 눈알만 굴릴 뿐 아무 말도 못했어요. 경력란을 보니 그동안 진행하신 프로젝트며 업무 실적이 상당하던데 정말 본인의 실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 정말 안 되겠네. 부하 직원이 몇 달을 공들여 성사시킨 성과들 투성인데 그걸 다 가로채놓곤 본인이 다 한 거다. 지금껏 그 회사에선 그렇게 해먹고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엔 그딴 거머리 직원은 필요 없습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죠. 어떻게 남이 피땀 흘려 일한 결과까지 맨입으로 홀랑 먹으려고 해요? 내가 일일이 이 일을 누가 한 건지 열거해 볼까요? 말해보세요. 그러자 동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죠. 면접장에 앉아있던 임원들은 평소와 달리 공격적인 절 보곤 의아해했어요. 이보세요, 김아람 씨. 한 회사의 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고작 부하 직원 실력을 가로채야 할 정도로 능력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수준의 업무 능력이라면 이 바닥 어디에서도 자리 구하기 힘들 겁니다. 여기엔 당신 뒤를 봐줄 당신 아버지 연줄도 없고 당신한테 피 빨리고도 회사에서 잘릴까 두려워 입 닫을 부하 직원도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우리 회사에 들어오고 싶어요? 당신 손으로 자른 직원이 오너로 있는 이 회사에서 일하고 싶냐고요? 형님, 말이 심한 거 아니에요? 형님이라뇨. 여긴 회사예요. 장소에 맞게 행동하세요. 당신 입으로 한 말인데 기억 안 나요? 이래서 역지사지란 말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위치는 언제고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는 거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으니까. 그러자 동서가 피식 웃더군요. 꼴 같잖아서 정말. 회사 차렸다고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인데 나 이 회사 안 다니면 그만이야. 나 오라는 회사가 여기뿐인 줄 알아? 미안하지만 이 회사는 내가 거절이야. 그래도 되겠어요?
당장 돈 급한 거 아니었어요? 내가 알기론 입사 지원서 넣은 곳마다 다 떨어진 걸로 아는데. 그쪽 빽이던 친정아버지가 자금 횡령에 금품 수수, 비리 청탁으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면서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다 나서 대기업엔 원서도 못 넣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 기업에서 원서 넣고 다닌다는 소문 쫙 퍼졌던데? 괜찮겠어요? 그쪽은 워낙 실력이 없어서 아버지 백 아니면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이 이력서만 봐도 그래요. 그쪽이 낸 실적은 하나도 없고 죄다 부친백으로 거저 얻거나 부하 직원 성과 가르친 것뿐이던데 이 수준으로 어떻게 취직을 해요? 그것도 경력직으로. 창피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따위를 살아놓곤 그런 게 잘난 척했던 겁니까? 인생 그따위를 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지은 죄 결국 당신한테 되돌아오는 거라고요. 뭐 우리 회사에서 일할 생각 없다고 하니 시간 낭비할 필요 없겠네요. 가보세요. 불합격입니다. 저는 할 말만 남기곤 그대로 회의실을 나와버렸어요. 동서는 저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에 부르르 떨고 있었죠. 제 방으로 돌아온 저는 그제야 그간 쌓였던 채증이 한 방에 날아간 것처럼 홀가분했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이 나왔나 봐요. 회사에서 잘리고 내 인생도 끝이 났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9회 말 역전 홈런을 날리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게다가 그날 이후 시댁에선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동서 등에 타서 집안의 실세 노릇을 하던 시어머니는 동서네 집안의 몰락과 함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고 반대로 맏며느리인 제 등에 올라타게 된 아버님은 간만에 큰 소리 땅땅 쳐가며 집안의 왕자를 탈환하셨거든요. 거기다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상승했고요. 어머님은 이제야 동서를 버리고 제게 붙어버려 노력을 하시지만 글쎄요.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 어쩌겠어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실 일이지.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제 주머니가 두둑해지니 주변에 많이 베풀게 되더라고요. 딱 2사람. 시어머니와 동서한테는 예외지만요. 언젠가 이 판세가 또다시 역전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꼭 역전 홈런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힘든 시기 다들 기운 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사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년차 30대 여성이에요. 한때 모 의류회사 덕다운 패딩이 부모들 등골 빼먹는다는 의미로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우리 집에도 덕다운 패딩 뺨치는 등골 브레이커가 있었지 뭐예요. 덕다운 패딩은 추위라도 막아주지. 우리 집 등골 브레이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더라고요. 그런 걸 지난 5년 동안 은인으로 알고 눈치 봐가며 극진히 대접했더니 억울하고 화딱지가 나서 미치고 팔딱 뛰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시장통 닭집 딸이에요. 25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외가에 들어와 살게 된 부모님은 외할머니가 하시던 시장통 닭집을 물려받아 현재까지 이어오고 계시거든요. 오랜 시간 한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덕분에 단골도 많고 매출도 꾸준해서 잘하면서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누군가의 눈에는 이런 부모님의 일이 하찮게 느껴지나 봐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한테는요. 남편과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시어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뭐? 닭집? 세상에? 이건 뭐 급이 맞아야 말을 하지.
기껏 고생해서 자식 새끼 키워놨더니 나보고 냄새나는 닭 팔아서 먹고 사는 인간들이랑 사돈을 맺으라고?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누가 재벌집 딸을 데려오라디? 그저 멀쩡한 집안에서 자란 여자를 데려오라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 널리고 널린 게 여잔데 하필 이런 걸 집에 들여서 사람 속을 뒤집어야겠어? 다 필요 없다. 난 이런 애 며느리로 인정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내 눈앞에서 이거 치워. 엄마,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뭐가 어때서요? 닭집이 뭐가 어때서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에요. 엄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는 분들이시라고요. 우리 집은 뭐 있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준 건물 하나 가지고 세 받아서 먹고 사는 처지잖아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엄마 힘으로 돈 벌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왜 열심히 사시는 분들을 그렇게 폄하하세요? 엄마가 허락 안 하셔도 저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더는 상처 주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남편 말에 놀란 어머님은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세상에, 여자한테 올려서 엄마한테 대드는 것 좀 봐. 내가 이 꼴 보자고 그동안 널 키웠냐? 여자한테 눈 돌아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유, 내 팔자야. 그렇게 시작된 어머님의 신세 한탄은 한참이 지나도 그칠 줄 몰랐고, 그때 마침 퇴근해서 돌아온 아주버님이 아니었다면 그날 우리는 결혼 승낙은 고사하고 밤새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이번 일은 그냥 어머니께서 져주세요. 당사자들끼리 좋다는데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안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마음으로 결혼 허락해 주시면 좋잖아요. 어머님 마음에 드는 며느리는 이 큰아들이 데려오면 되고요. 제가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며느리로 데려올 테니까 기분 푸세요. 네? 아주버님의 말에 어머님은 그제야 못 이기는 척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우리 결혼의 1등 공신이나 다름없는 아주버님을 은혜 갚는 까치 심정으로 정말 극진히 모셨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어렵게 결혼 허락을 받은 우리 부부는 3개월 뒤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말로만 듣던 10월들을 경험하게 됐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 어김없이 어머님 호출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시댁 근처에 신접살림을 차리는 게 결혼 조건이었는데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그랬던 거였죠. 요즘 입맛이 통 없어서 그러니 초계탕 좀 만들어라. 네가 닭집 딸이니 닭 만지는 거야 잘할 거 아니니. 아참,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개모임 갖기로 했으니까 점심 준비도 좀 하고. 지난번 개모임 때 보니 김 여사네 며느리는 1호텔에서 직접 음식을 공수에다가 상을 차렸다더라. 너야 없는 집에서 자라내니 그런 걸 알 턱이 있겠니? 그러니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아, 얼른 안 하고 뭐해? 시애미 굶겨 죽일 작정이야. 일 시키는 것도 모자라 툭 하면 지인들 며느리랑 비교를 하시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시자 들어가는 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랬나 봐요. 시월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회사 업무 시간대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게 기회가 생긴 거예요. 웬일로 엄마가 회사까지 찾아왔길래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글쎄 뜬금없는 제안을 하지 뭐예요. 뭐? 나보고 치킨집을 하라고? 가게에 치킨 먹으러 오는 손님이 늘어서 확장을 할까 했는데 손님들이 그보다는 근처에 치킨집을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 근데 네 아빠랑 내가 장사하느라 여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가게는 우리가 차려줄 테니까 넌 와서 사람 부려가며 운영만 해. 요즘 너희 회사도 희망퇴직이니 뭐니 말이 많다며. 기왕 이렇게 된 거 마음고생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동안 생닭을 판매하던 부모님은 단골들 성화에 가게 한쪽에 주방을 설치해 치킨을 튀겨 팔아왔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거든요. 프랜차이즈 치킨에 질린 사람들이 옛날 통닭을 찾기 시작하면서 운 좋게 시기를 잘 탄 거였죠. 워낙 한자리에서 오래 장사한 터라 단골들도 많아서 단골 장사만 해도
어지간한 직장인 월급보다는 나을 거라며 한번 해보라고 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일단 수입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매장 영업시간 때문에라도 지금처럼 시댁에 불려다닐 일도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글쎄, 당신이 할 수 있겠어? 게다가 요즘엔 한 집 걸로 하나가 치킨집인데 경쟁력도 떨어지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그냥 다니는 데까지 회사 다니다 일 그만두고 쉬는 건 어때? 나도 버는데 우리 두 식구 못 살겠어? 살기야 살겠지. 근데 두 사람 벌이랑 한 사람 벌이가 같아? 어머님 용돈에 생활비까지 보태드려야 되는데 당신 월급만으론 택도 없어.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 한번 믿어줘. 나 정말 잘해보고 싶어.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승낙을 했고 전 본격적으로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치킨집 오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이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자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오셨더라고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기어이 너도 닭장사를 하는구나.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거다. 너 솔직히 말해. 무슨 돈으로 가게를 차리는 거냐? 혹시 내 아들 돈으로 차리는 거 아니야? 말해봐 어서. 어머님 아들 돈이 어딨어요. 저희 친정에서 해주는 거예요. 저희 돈은 10원 한 장 안 들어갔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친정에서 해줬다는 말에 시어머니는 한시름 놓였는지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곤 그날 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 끝까지 허락 안 하려고 했는데 큰애가 네 뜻대로 해주라고 하더라. 넌 아주머니 잘 만난 줄이나 알아. 이번에도 아주버님 덕분에 어머님 허락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그렇고 그 가게 말이다. 내 아들 명의로 해달라고 그래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뭘 그렇게 놀라니? 사위도 자식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왜? 니네 친정돈이라 아까워? 막말로 나는 네가 치킨집을 차리든 꽃집을 차리든 관심 없다. 다만 네가 가게 일을 하면서 우리 집에 소홀하게 될 건 자명한 사실 아니니? 그럼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의 보험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냔 얘기야. 장사한답시고 시애미 수발도 전보다 못할 텐데 안 그래? 그러니까 가게 명이라도 내 아들 이름으로 하자는데 뭐가 문제야? 저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기가 막혀서 아무 대꾸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성질을 버럭 내시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찜찜하긴 하지만 일이 그렇게 일단락 지어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뭐? 시어머니가 가게에 왔었다고? 자긴 더러워서 재래시장은 발길도 안 한다더니 갑자기 거긴 왜? 그게 말이다. 가게 명의를 네 남편 앞으로 해달라더구나. 그래서 그런다고 했어? 어차피 너한테 줄 가게인데 사위 명의로 하는 게 뭐가 문제겠어. 네 아빠도 그러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다. 이젠 하다하다 제 친정까지 찾아가서 어거지를 부렸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한바탕 할까 했는데 아주버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재수씨, 이거 죄송해서 어쩌죠? 어머니께서 낮에 사돈어른을 찾아가 무리한 요구를 하셨다나 봐요. 방금 어머니랑 통화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자식 사랑이 유별나서 매번 재수씨한테 못할 짓을 하네요. 그런데요, 재수씨, 이번 일은 재수씨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명의 하나 바꾼다고 가게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못 이기는 척 어머니 뜻에 따라주시면 이번 일로 어머니도 재수씨에 대한 감정이 좀 누그러들 거 아니에요. 연세가 드시니까 요즘 들어 자꾸 고집도 많이 부리시고 아이처럼 툭 하면 때를 쓰시네요. 이럴 때 재수씨가 한번 져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부탁드려요. 아주버님 얘기를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제가 시집 오고 지금까지 늘 저 때문에 중간에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도 죄송해서 이번 일은 아주버님 뜻을 따르기로 했죠. 사실
어머님의 행동이 기분 나빠서 그런 거지. 제 명의로 하나 남편 명의로 하나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일은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끝냈어요. 제가 결혼 전에도 휴일엔 종종 부모님을 도와 가게에서 장사도 하고 닭 튀기는 일도 도와드리곤 했지만 온전히 제가 맡아서 하게 되니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닭 염지부터 튀김 반죽까지 부모님이 준비해서 가게로 보내주시긴 하지만 사람 상대하는 일부터 뭐 하나 쉬운 게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부모님 단골들이 많이 찾아와 주셔서 첫 달부터 매상이 꽤 나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방 사람들이 툭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무단 결근을 하는 바람에 마음고생은 엄청 했네요. 하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서 자리를 잡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죠. 그래서 전보다 잠도 줄이고 주방 일도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않고 제가 손수 맡아가며 가게 전반적인 일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전보다는 남편과 시댁에 소홀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가게 살리는데 열중을 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피곤해서 집에 돌아오면 간단한 집안일을 해놓고는 바로 침대에 누워 골아 떨어지기 일쑤였는데 그날은 웬일로 새벽녘에 잠이 깼지 뭐예요. 그래서 물 마시러 주방에 나왔다가 베란다에 서 있는 남편을 본 거예요. 그런데 글쎄 남편 손에 평소 피우지 않던 담배가 들려있지 뭐예요. 여보, 안 자고 뭐해? 갑자기 웬 담배? 자기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제 인기척에 놀라 얼른 담배를 껐어요. 그리고는 별일 아니라며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소와 다른 남편의 모습에 내심 걱정이 됐지만 시간도 너무 늦었고 남편도 저도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그날은 별말 않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자꾸 남편한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을 쉬는 날 모처럼 남편이랑 교회로 드라이브를 떠났어요. 드라이브는 핑계고 남편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연애 시절 자주 갔던 두물머리에 가서 핫도그도 사 먹고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랬더니 글쎄 보름 전에 희망퇴직 공문이 내려왔어.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요즘 회사 분위기가 심상찮아서 아무래도 조만간 회사를 나와야 될 것 같아. 내 나이에 이직도 힘들고 그렇다고 놀고 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여보, 치킨집 있잖아. 나도 같이 하면 안 될까? 처음에 제가 치킨집을 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던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며 남편은 그 말을 하면서 많이 미안해했어요. 그럼 나야 땡큐지. 안 그래도 직원들 때문에 힘들었는데 당신이 같이 해준다면 언제든 쌍수 들고 환영이야. 근데 어머님이 허락하실까? 안 그래도 치킨집 하고부터 시댁에 소홀하다고 못마땅해 하시는데. 그래서 말인데 한동안은 엄마한텐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알려지면 또 생트집 잡고 당신이 힘들게 하실 게 뻔하잖아. 그건 저도 남편 말에 동의해요.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도 다 저 때문이라고 하실 게 뻔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시댁엔 비밀로 하고 둘이 치킨집을 꾸리기로 했어요. 남편은 기왕 하는 거 제대로 배우고 싶다며 한동안 친정 부모님 가게에 나가서 염지하는 법과 반죽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엔 사돈 볼 면목이 없다고 반대를 하시던 부모님은 배우려고 하는 남편의 성실한 자세에 이내 마음을 바꾸시곤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여보, 이참에 아예 가게 인수하는 게 어떨까? 명의도 당신 거니까 아빠한테 보증금 드리면 되잖아. 당신 퇴직금이면 얼추 될 것 같던데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 형이 퇴직금을 종잣돈으로 불려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 괜찮은 상품이 있나 봐.
그래서 맡겨볼까 했거든. 당신 뜻이 그러면 그냥 보증금 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맡아서 불려준다고 하길래 일단은 그러기로 했어요. 보증금은 언제 내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부부는 가게 인수는 잠시 미루고 일단 손발을 맞춰 가게 운영을 하는 데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남편이 타던 차가 너무 낡아서 새 차를 뽑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 장인어른 도움으로 사는 처지니까 경차나 소형차로 하자고 했고 저는 중형차를 고집했어요. 안 그래도 직장에서 나오고 동창들 모임도 피하는 남편이 안쓰러워서 기 좀 살려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로 사단이 났지 뭐예요. 어머님 심부름으로 시장에서 장을 받아가 시댁에 가져다 드렸는데 제가 타고 온 저희 새 차를 보시곤 어머님이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네가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네 남편은 아침 저녁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며 다니는데 네가 뭐라고 이런 큰 차를 뽑아 타고 다녀? 네 깎게 닭 팔아서 그 돈을 마련했을 리는 없고 누구 돈으로 산 거냐? 설마 내 아들 돈으로 산 거야? 당장 말 못해? 제가 제 돈으로 장만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님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저 몰래 저희 친정 부모님 가게까지 찾아가 한바탕 하셨더라고요. 도대체 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저 모양입니까?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왔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지가 샀다고 합디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치킨집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애가 벌면 얼마를 번다고 그 큰 차를 사요. 내 아들 돈인 거 안 봐도 뻔하죠. 저요? 더는 못 참습니다. 그동안 이래저래 딸리는 애를 그래도 우리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우리 집사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더는 못하겠습니다.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을 물쓰듯 하는 며느리를 어떻게 두고 봅니까? 그러니 당장 데려가세요. 정 그렇게 못하겠다면 따님이 쓴 차값 사돈이 대신 뱉어내든지요. 일방적인 어머님 말에 저희 부모님은 연신 사과를 하시곤 대신 차값을 물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침 염지된 닭을 받으러 저희 부모님 닭집을 찾았던 남편이 이 광경을 보곤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건 비단 사돈한테 돈을 뜯어내려는 어머님의 행동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돈을 보내라면서 어머님이 했던 말 때문이었죠. 항상 보내는 그 계좌로 보내세요. 지난번처럼 엉뚱한 계좌로 보내놓고 딴소리 하지 말고요. 알았어요? 항상 보내는 그 계좌라는 건 이렇게 돈을 뜯어가는 게 처음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 말에 놀란 거였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항상 보내는 계좌라뇨? 그럼 그동안 계속 장인어른한테 돈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엄마가 왜 장인어른한테 돈을 받아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요? 며느리가 새 차 뽑은 게 뭐가 어때요? 그 사람 그럴 자격 충분히 있어요. 자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밖에서 돈 버는 게 네 척뿐이더냐? 요즘은 다들 맞벌이하고 살아. 그러면서도 시댁에도 얼마나 잘하고 검소하게들 사는 줄 아니? 근데 네 처는 학벌이 있기라니 집안이 변변하기라니 고졸 주제에 변변찮은 회사 경리노릇 하던 게 언감생심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 팔자 고쳤으면 알아서 시댁에 충성할 일이지. 어디서 건방지게 가게 좀 한다고 나도 아직 못 타본 그런 차를 타고 다녀. 너도 정신 차려 이거사. 뼈 빠지게 일해서 네 마누라한테 돈만 갖다 바치고 너한테 뭐가 남니? 그나마 이 엄마가 교통정리를 잘하니 네가 그나마라도 사는 거야. 뭘 알아야 말이 통하지.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러는 건데. 모르는 건 제가 아니라 엄마예요. 그 차요. 그 사람이 저 사준 차라고요. 대학 동기들 앞에서 기죽지 말라고 일부러 분에 넘치는 차 뽑아줬어요. 회사에서 쫓겨나고 갈 곳 없는 저한테 타박을 하긴커녕 그동안 고생했다고 선물해준 차란 말이에요. 명문대요. 그게 무슨 대수인데요. 지금 엄마 아들을 먹여 살리는 건 명문대 학벌이 아니라 제 아내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엄마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명문대 나온 큰아들, 그 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펀드 매니저요. 웃기지 말라 그래요. 고객 돈 몰래 빼서 멋대로 굴리다가 돈 다 날리고 지 동생 퇴직금까지 털어먹곤 경찰 피해 도망 중이라고요. 엄마의 유일한 수입원인 그 건물도 이미 형이 은행이며 사금융에 담보 잡혀서 깡통된 지 오래예요. 그런데도 명문대 타령을 하실래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네 형이 왜 도망을 다녀? 이놈이 하다하다 이젠 지혜미한테 헛소리를 해? 정신이 어떻게 됐니? 그리고 네가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왜 네가 쫓겨나? 됐다. 난 네가 하는 말 하나도 믿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마라. 어머님은 남편 말에 충격을 받아 휘청거리시며 시장을 빠져나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아주버님은 경찰에 잡혔고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에 의뢰해 아들을 빼내겠다고 길길이 날뛰셨어요. 아무리 남편과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과 아주버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이간질한다고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게 다 집에 들이지 말아야 하는 걸 들여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우리 집 망친 건 다 전현 탓이라고. 둘째 너도 정신 차려. 너 지금 전현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집 망친 건 이 사람이 아니라 엄마 큰아들이라고요. 평생 엄마 등골 빼먹고 살아온 형이 결국 엄마 인생까지 망친 거라고요. 남편의 절규에 가까운 충고에도 어머님은 꿈쩍도 안 하셨고 남편은 어머님과 연을 끊고 연락을 끊었어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머님은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큰아들 변호사비로 쓰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범행이 명백히 드러난 데다 증거도 차고 넘치는데 유명 로펌인들 뭘 어쩌겠어요. 결국 아주버님은 실형을 살게 되었죠. 이번 일로 퇴직금까지 날린 남편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비단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자기 엄마가 제 친정 부모님께 했던 일들도 큰 몫을 했거든요. 결국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시어머니 대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비록 자신이 벌인 일은 아니지만 자식으로서 100번이고 대신 사과를 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면서요. 아빠는 그런 남편을 일으켜 세우시며 사과 대신 평생 저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갚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증금 없이 가게를 저희한테 물려주셨죠. 큰 난리를 겪은 우리 부부는 얼마 뒤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치킨집 운영에 심혈을 기울였어요. 덕분에 매출도 많이 오르게 되었죠. 그래서 아빠한테 보증금을 드렸어요. 아빠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언제까지 부모한테 받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부모님이 고생해서 번 돈은 부모님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요? 그동안 통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몰랐는데 아주버님이 어머님 건물은 물론 어머님 집까지 싸그리 날려서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라더군요. 그러시면서 우리 집의 방 한 칸을 당신 몫으로 비워놓으라는 거 있죠. 왜 대답이 없어? 시애미 말이 말같이 안 들리는 거냐? 이래서 못 배운 티가 나는 거라니까.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어요. 지난 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너무 뻔뻔하잖아요. 글쎄요, 어머님도 배운 티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어쩐 기본적인 매너도 모르세요? 어머님이 지금 해야 되는 말은 미안하다, 이 말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저한테 망발을 하세요? 어머님이 무슨 염치로 저한테 방을 내어달라고 하시냐고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랑 제 부모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사람이면 저한테 전화 못하죠. 어머님 재산은 잘난 큰아들한테 다 빨리시고 왜 애꿎은 저한테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세요? 저요, 이제 어머님이라면 진저리가 쳐져요. 그동안 제 부모님 무시하고
툭 하면 돈 뜯어가신 걸 안 이상 제 눈에는 어머님이 사람으로 안 보이네요. 아주버님을 저렇게 키운 것도 다 어머님 책임이니까 그 대가 어머님이 달게 받으세요. 저한테 와서 이러지 마시고요.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제 남편한테 전화하실 생각이라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물론 그이가 어머님 전화는 받지도 않겠지만 받는다 해도 좋은 소리 못 들으실 테니까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생각 같아선 더한 말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했어요. 저한테는 미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분이니까요. 그래서 고부간의 연을 끊는 걸로 대신 복수하려고요.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부모 등에 빨대를 꼽는 자식이라면 사랑보다는 따끔한 훈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당신이 주신 사랑이 헛되이 되지 않을 테니까요.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속이 조금 후련하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많은 걱정거리 없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저는 8년차 방송 작가예요. 한 업종에서 8년을 일했지만 여전히 저는 비정규직이에요. 우리나라 방송작가 대부분이 저와 같은 비정규직 신세죠. 오죽하면 이쪽 업계에선 태초부터 방송작가는 비정규직만 있었다는 말을 하겠어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있는 사대보험도 저희들한테는 꿈같은 얘기고 퇴직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방송국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똑같이 고생을 해도 프로가 끝나면 저희는 실업자 신세가 돼요. 어찌나 비참하고 처량한지. 그렇다고 일이나 적나요? 담당 PD에 따라서는 작가한테 자기 일까지 떠넘기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군소리 없이 해줘야만 계약한 프로를 끝까지 할 수 있어요. 하소연을 하자면 끝도 없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버리지 못하는 건 제가 만든 프로를 보고 위안을 받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그렇죠. 아빠 회사가 망한 후로 20여 년간을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하며 살아오신 부모님의 유일한 낙이 퇴근 후 TV 시청이거든요. 하루 종일 밖에서 온갖 서름을 당하고 버티신 두 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이죠. 그 모습에 지난 8년을 버텨왔네요. 그런데 얼마 전 이런 제 일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잠시 이직을 고민하기도 했답니다. 바로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죠. 아, 이제는 전 예비 시어머니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네요. 상견례 날 파혼을 했으니까요. 얘랑과 저는 방송국에서 만났어요. 당시 제가 맡고 있던 프로에 게스트로 의사를 섭외해야 했는데 그때 섭외된 의사가 바로 제 얘랑이었거든요. 담당 PD와는 대학 동문이라 연줄로 섭외를 한 경우였죠. 아직 인지도도 없고 젊어서 그런가 권위적이지 않고 싹싹한 게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몇 번 같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적으로 종종 만나다 보니 친근해졌고 술자리도 갖게 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죠. 처음엔 학벌 차이도 나고 워낙 사는 형편이 달라서 사귈 생각은 꿈도 못 꿨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계획한 대로 흘러가나요? 결국 얼마 안 돼 우리는 사귀게 되었지 뭐예요. 막상 사귀고 보니 그저 평범한 30대 대한민국 남자더라고요. 다른 게 있다면 군 얘기 대신 병원 얘기를 더 많이 한다는 정도였죠.
마치 군 생활 얘기를 하듯 인턴, 레지던트 시절 얘기를 하는데 드라마로 봤던 의국 생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상천외한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그 얘기만으로 드라마 몇 편은 뚝딱 만들 수 있겠다 싶었죠. 서로 각자의 일로 바빠서 짬짬이 틈을 내서 주로 번개 데이트를 즐겨야 했지만 그 잠깐 동안 함께 있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래도록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수다만 떨며 살아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결정한 결혼인데 제 주변에선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건 비단 남편과 저의 학벌 차이나 직업 차이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윤 작가, 정말 괜찮겠어? 자기 남친 엄마가 요리 전문가 땡땡땡 씨라면서 듣자 하니 대단한 집안이던데? 네, 문제는 바로 예비 시어머니였어요. 그냥 편의상 어머님이라고 할게요. 어머님은 지방 전문대 교수로 방송에도 몇 번 출연한 적 있는 요리 전문가세요. 단아한 외모와 교양 있는 말투 때문에 특히 방송국에서 선호하는 스타일이죠. 일단 신뢰감이 생기는 타입이니까요. 언젠가 여성지와 인터뷰를 한 걸 읽은 적이 있는데 뼈대 있는 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곤 바로 운송업을 하던 돈이 있는 집으로 시집과 전업주부로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뒤늦게 전공을 살려 사회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주택가에 작은 요리학원을 차려서 운영했는데 입소문을 타고 수강생들이 몰렸다나 봐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있는 집에서 살아온 어머님은 어릴 적부터 즐겨 먹어온 고급 요리를 바탕으로 수강생들에게 고급 가정식 요리를 가르쳤고 이게 상류층 사람들 구미에 잘 맞았던 모양이에요. 덕분에 돈 꽤나 있는 집 사모님들과 결혼을 앞둔 자식들이 앞다퉈 어머님 요리교실에 찾아든 거죠. 그러다 여성지에 인터뷰도 하게 되고 방송도 좀 타다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된 거고요. 한마디로 만만치 않은 분이셨죠. 거기다 하나뿐인 아들까지 의사를 만들었으니 며느리 자리를 얼마나 선별해서 고르시겠어요. 저는 눈에도 안 찰 게 뻔했죠. 누가 봐도 한눈의 차이가 느껴지는 상황이다 보니 결혼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자꾸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얘랑은 걱정 말라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자기가 직접 만나보면 알겠지만 우리 엄만 직업으로 사람 차별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돼. 오히려 자기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을 응원하는 분이신걸. 솔직히 얘랑 말을 100% 믿었던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아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평소 어머님 성품이 꽤 괜찮은 분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어머님 얼굴을 본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방송이나 잡지에서 봐왔던 인상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거든요. 얘랑 말과는 완전 다른 분이셨죠. 뭐? 어디 대학을 나왔다고? 그게 어디에 붙어있는 대학이니? 됐다. 더 알아봐야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 방송 작가라던데 그럼 방송국 정규직인 거니? 아니요, 프리랜서입니다. 뭐? 프리랜서? 어머어머, 말이 좋아 프리랜서지 비정규직이란 소리 하냐? 너 낯짝도 두껍다? 어쩜 그런 스펙에 내 아들을 넘보니? 아무리 염치가 없어도 그렇지? 됐다. 난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해. 언감생심 어디 감히 내 아들을 넘봐? 정훈이 너도 정신 차려. 이 엄마 얼굴에 먹칠할 생각이니? 어디서 이런 걸 며느리감이라고 데려와? 사람 기막히게. 이봐요. 난 그쪽을 며느리 삼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요. 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오늘 일 복수한답시고 방송가에 떠들어대면 나 바로 소송 들어가니까 알아서 하고. 그렇게 저는 예비시댁에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쫓겨나왔어요.
호언장담했던 얘랑은 오히려 저보다 더 충격을 받은 것 같더군요. 그러게 한국 남자들은 어쩜 그렇게 자기 엄마를 모르는 건지. 얘랑은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곤 헤어지기 전에야 이번 일은 정말 미안하다며 얼마간 시간을 주면 자기가 책임지고 엄마를 설득해 결혼 승낙을 받아내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믿음은 안 갔지만 일단 얘랑 마음이라도 편하라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날 그렇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방송국 일을 하면서 숱하게 부당해고를 당해봤던 나였지만 그때보다도 더 비참하고 서러웠거든요. 지금껏 게으름 한번 피우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 제 인생을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아서 좀처럼 울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죠.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방송국 로비에서 잠깐 만나자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막장 드라마의 장면들이 쉴 새 없이 흘렀어요. 컵에 든 물을 뿌리시려나? 설마 방송국 로비에서 내 머리채를 잡는 건 아니겠지? 그것도 아니면 혹시 돈봉투? 경우의 수를 찾듯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그리곤 약속 시간에 맞춰 방송국 로비로 내려갔죠. 그런데 윤 작가, 여기야 여기.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저를 부르지 않겠어요? 이건 또 무슨 설정인가 싶은 그때 어머님 옆을 보니 중후한 남자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딱 봐도 어머님이 잘 보여야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윤 작가, 이리 와서 인사드려. 나 강의 나가는 대학 학부장님이셔. 오늘 방송국 근처에 올 일이 있어서 온 김에 이렇게 모시고 왔어. 윤 작가, 아직 점심 전이지? 어머님은 살가운 모습으로 제 팔짱을 끼시며 같이 점심이나 먹자고 했어요. 그렇게 끌려나간 자리에서 저는 첫 술을 뜨기도 전에 어머님이 저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죠. 윤 작가 진행하는 음식 프로 말이야. 언제 우리 학교에서 촬영하면 어때? 다행히 우리 학부장님께서 장소 협찬에 학생들까지 동원해 주시겠다지 뭐야. 이거 흔치 않은 기회야. 지방 전문대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터라 방송을 이용해 학교 홍보를 하려는 심산이었어요. 방송국 박 8년 차에 제가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사람일까 봐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프로그램 취지와 많이 달라서 그건 좀 곤란해요. 미리 연락을 주셨더라면 괜한 발걸음 안 하셔도 됐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어차피 안 될 거 질질 끌 필요 없이 단칼에 거절을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탈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바람에 어머님 입장이 꽤 곤란해진 모양이었어요. 여기까지 학부장을 끌고 나왔으니 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지 뭐해요. 얘가 이런다니까? 학부장님, 보셨죠? 우리 예비 며느리가 이렇게 일적으로 FM이랍니다. 이래서 제가 얘를 안 이뻐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요, 얘가 말은 이렇게 해도 속은 어찌나 여린지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번 섭외는 꼭 성사시켜 줄 겁니다. 이래봬도 얘가 이쪽에선 팔이 꽤 넓은 유능한 작가거든요. 그건 마치 제게 건네는 경고 같았어요. 네 프로가 아니면 다른 프로에라도 알아서 꽂으라는 무언의 압력이요. 전 그날 어머님이 사주신 비싼 점심을 먹고 체에서 손까지 따야 했어요. 어찌나 꽉 채했는지 시꺼먼 피가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어머님네 학교 방송권을 성사시켰답니다. 덕분에 어머님은 학부장한테 면을 세울 수 있었고 학교에서 입지도 굳힐 수 있었죠. 이후 어머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며 자신은 물론 지인들의 방송 섭외를 부탁했고 그때마다 저는 선후배들을 찾아가 무릎이 닳도록 빌어가며 일을 성사시켜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한테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조이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차라리 그때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깟 결혼이 뭐라고 그렇게 발발 떨며 충성을 했는지. 학벌이며 직업은 마음에 안 들지만 당신이 이용해 먹기 딱 좋은 직종이라 그렇게 여겼던 탓에 어머님은 얼마 뒤 결혼 승낙을 해주셨어요. 저를 며느리로 들여놓고 벽장에다 숨겨둔 곶감 빼먹듯 필요할 때마다 써먹으려는 심보였죠. 그걸 알면서도 저는 제 발로 호랑이 입으로 들어갔던 거고요. 결혼만 하면 그땐 나도 내 할 말 하며 살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되도 않는 계획이었어요. 시월드가 어디 그리 녹록한가요? 어림없는 소리였죠. 아무튼 어머님께 결혼 승낙을 받은 뒤 얘랑도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음식 솜씨를 뽐내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한 상 차려내셨죠. 얘랑이 갈치조림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엄마표 갈침조림도 했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갈치조림에 무 대신 감자를 깔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 얘랑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도 갈치조림에 무 대신 감자를 넣으시나 봐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갈치뿐만 아니라 모든 생선조림에 감자를 넣으셔서 그게 익숙해요. 그래요? 우리 친정에서 일하던 아가씨가 그렇게 하길래 배웠던 건데 입에 맞다니 다행이네요. 얘랑은 저희 엄마가 만든 갈치조림이 요리 전문가인 자기 엄마가 만든 것보다 훨씬 맛있다며 밥을 2공기나 뚝딱 해치웠어요. 그 모습에 엄마는 기분이 좋으셨는지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더라고요. 소탈하고 싹싹한 얘랑의 모습이 꽤 마음에 드셨던 저희 아빠는 얘랑의 손을 덥석 잡으시곤 부탁을 하셨어요. 이렇게 와줘서 고맙네. 못난 부모를 만나 우리 정원이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어. 내가 사업만 말아먹지 않았어도 이런 고생은 안 시켰을 텐데 이제라도 멋진 신랑감을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네. 자넬 보니 난 이제 걱정이 없네. 앞으로 2 사람이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우리 만족하네. 우리 정원이 좀 잘 부탁하네 김서방. 아빠는 촉촉해진 눈으로 얘랑 손을 한참이나 잡고 계셨어요.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그동안 몰랐는데 그날 보니 그 사이 부모님이 많이 늙으신 것 같았어요. 언제나 당당하던 아빠는 어깨가 많이 구부러지셨고 팽팽하던 엄마의 눈가에는 어느새 주름이 잔뜩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보란듯이 잘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이런 결심이 흔들릴 만한 사건이 일어났지 뭐예요. 어머님 강요에 못 이겨 선배가 하는 아침 프로에 짤막하게 인터뷰를 넣어드렸는데 다짜고짜 방송 당일날 빼달라고 성하지 뭐예요.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곤란해요.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어렵게 선배한테 부탁했던 건데 이제 와서 방송 당일날 인터뷰를 빼달라뇨. 이미 녹화본 편집도 다 끝나서 더 이상 손 못 대요. 예, 못하는 게 어딨니? 아직 방송에 나간 것도 아닌데 내 인터뷰 부분만 도려내면 될 거 아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잔말 말고 가서 무릎을 꿇던 멱살을 쥐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인터뷰 막아. 안 그럼 나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아, 그놈의 결혼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지. 할 수 없이 저는 선배를 찾아가 울고불고 사정을 해서 겨우 어머님 인터뷰 부분을 삭제할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선배는 담당 PD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당시 현장에서 어머님 인터뷰를 땄던 막내 작가한테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 뭐예요. 우리 어머님이 학력 위조가 의심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연히 대학 강의까지 하고 계신데 대학 측에서 그 정도 검증도 안 하고 강사 임용을 했겠어? 아무렴 제가 선배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요? 그날 인터뷰 따면서 들어보니까
땡땡여대 식품영양학과 80학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출연료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보니까 글쎄 65년생이더라고요. 그럼 15살에 대학에 입학했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웃긴 건 졸업했다는 학교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란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안 나와요. 거기다 대학원도 일반 대학원이 아니라 학위 인정도 안 되는 평생 대학원인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건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다짜고짜 인터뷰를 빼달라고 그러시지 뭐예요. 처음엔 저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해서 쫄았는데 지나고 보니 인터뷰 편집한 게 차라리 잘 된 거다 싶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학력 위주 밝혀지면 우리가 덤탱이 쓰는 건데. 듣고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성지 인터뷰만 해도 80학번이라고 했다가 다른 잡지에선 70년대에 대학을 다녔다고 하고 심지어 과도 다르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머님에 대한 제 의심은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인터뷰했던 자료들을 모아 타임라인을 짜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모든 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 투성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머님에 대한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던 즈음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남동생은 직장에서 바로 오기로 했고요. 도착해보니 예랑과 어머님은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엄마는 긴장이 되시는지 찬물을 연달아 2컵이나 드셨어요. 혹시라도 우리 집 형편이 기우는 탓에 결혼이 잘못되진 않을까 걱정하시는 눈치였어요. 아빠도 말은 안 하셨지만 내심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죠. 잠시 뒤 예랑과 어머님이 룸으로 들어오셨고 양가 부모님은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인사를 나누게 되었죠. 그런데 엄마가 어머님을 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하시더라고요. 이상하게 왠지 낯이 익네요, 사부인. 그러자 어머님은 입술을 실룩거리며 그러더군요. TV나 잡지에서 보셨나 보죠. 그게 아니고서야 안사돈과 제가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듣자 하니 식당에서 서빙하신다던데 대학 강단에서는 저랑 만날 일이 있었겠냐고요. 사는 형편이 다른데. 그 말에 엄마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네, 그러네요. 제가 실례를 했습니다. 아시면 됐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깥사돈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듣자 하니 전에 사업을 하셨다던데. 아, 오래전에 운송업을 했었습니다만 접은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지인의 건물 관리를 하면서 건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한다는 말에 어머님 얼굴이 확 일그러졌어요. 그러자 예랑이 눈치껏 끼어들었어요. 엄마, 아빠도 나 태어나기 전에 운송업 하셨다고 하지 않았어? 아버님,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어머님이 정색을 하시며 소리쳤어요. 어디 네 아빠 회사랑 비교를 해? 보아하니 트럭이나 몇 대 끌었던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아빤 전주에서 제일 큰 운송회사 사장이었어. 네 증조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이름 있는 회사였다고. 어디 갖다 붙여도 저런 집구석이랑 비교를 해, 자존심 상하게. 제가 웬만하면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요. 솔직히 이 자리 너무 불쾌합니다. 아니,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해서 당신네 같은 집에 사위로 들어가야 합니까? 집안이 변변하기라나 며느리 직업이 번듯하기라나 뭐 하나 눈에 차는 게 있어야 마음에 들죠. 하다 건물 청소부랑 겸상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저요? 이날 이때까지 저희 집 도우미랑도 겸상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뼈대 있는 학자지방 고명딸로 태어나 이날 이때까지 저희랑 비슷한 부류 사람들이랑만 교류를 해놔서 솔직히 이 자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훈이 아빠도 사업을 크게 했던 양반이라 지인들도 하나같이 정계에 진출한 분들이거나 이름 있는 사업체 굴리는 사람들 뿐이지 당신네 같은 사람들과는 상대할 일도 없었으니까요. 애 아빠만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혼사는 절대 없었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열이 오르는지 손으로 부채질을 하며 연신 푹푹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였어요. 아빠가 뜬금없이 질문을 하셨죠. 부군께서 하시던 회사 이름이 뭡니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아는 분이 아닐까 해서요. 전주에서 알아주는 땡땡운수였습니다. 순간 저희 부모님 눈이 둥그레졌어요. 아니 그건 제 회사 이름인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안사돈? 그때였죠. 엄마가 이제야 기억이 났는지 손바닥을 짝 치셨어요. 명자 씨 맞죠? 고명자. 우리 친정에서 일하던 그 고명자. 어쩐지 낯이 익다 했네. 아니 그런데 우리 애 아빠 회사가 왜 명자 씨 남편 회사라는 거야? 명자 씨 남편은 서 회장님 댁에서 일하던 운전기사 아니었어? 그 집 둘째 딸이랑 내가 여고 동창이라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말이야. 그러자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런 어머님을 잡아 세운 건 저희 엄마였어요. 어딜 가? 나랑 할 얘기 남았잖아. 우리 집 일 그만두고 나가던 날 내 방에서 훔쳐간 보석함 기억나지? 내가 시집가기 전에 거기에 반지며 목걸이, 심지어 이이랑 첫 데이트 때 받았던 귀걸이까지 다 넣어뒀는데 그거 자기가 들고 나갔다며? 그뿐이야? 내 학생증 들고 다니며 대학생 행세하고 다녔던 것도 내가 다 기억해. 그런데 뭐? 뼈대 있는 학자지방 고명딸? 그게 어떻게 자기야? 내가 바로 그 집 고명딸인데 자긴 아직도 내 행세하며 사니? 그런 주제에 우리 집 형편을 들먹이며 시건방을 떨어? 뭐? 청소부랑은 겸상을 안 해? 이게 어디서 대먹지 않은 짓거리야? 그래놓고 뭐? 남의 남편까지 자기 남편을 둔갑시켜 부부 행세를 해? 명자씨, 미친 거 아니야? 어쩜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 고래 대학 교수는 중학교도 못 나온 거 다 알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 정체가 뭐야? 말해봐. 뭐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요. 네, 저 그동안 언니 학생증 이용해서 요리학원도 차렸고 덕분에 돈도 좀 벌었네요. 그치만 어디까지나 내 실력으로 이 자리까지 온 거지 언니 덕 본 거 없어요? 그리고 의사 아들 가진 부모가 이 정도 유세도 못 떨어요? 내가 병원을 차려오랬어.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랬어. 기울어도 한참 기우는 혼사를 넓은 아량으로 참고 받아주겠다는데 뭐가 불만이라는 거예요? 없는 주제에 어디서 자존심이야? 정 그렇게 뻗대고 싶으면 당장 이 결혼 그만두면 되겠네요. 아쉬운 게 누군데 그래? 별것도 아닌 주제들이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뻔뻔해도 유분수지. 어머님은 오히려 큰 소리를 쳐대며 기세 등등했어요. 뻔뻔한 건 어머님 아닌가요? 아니, 지금 우리가 어머님의 예전 모습을 들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사람 무시하고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좋아서 자기 능력으로 거기까지 갔다고요? 그럼 왜 학력 위조를 합니까? 왜 우리 엄마 학생증을 도용해요? 범죄자 주제에 어쩜 그리 당당해요? 학력 위조에 사칭까지. 그거 형사처벌감인 건 아시죠? 죄를 짓고도 사과는커녕 뻔뻔하게 나오시니 덕분에 우리도 망설임 없이 소송 걸 수 있겠네요. 그리고 결혼은 이쪽에서 거절할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 같은 사람을 시어머니로 모실 자신이 없거든요. 전 앞으로도 방송일 오래 하고 싶은데 어머님 며느리라고 하면 누가 절 써주겠어요? 퇴출감 1호인데. 모르긴 해도 앞으로 줄 소송 걸리실 테니 마음 굳게 먹고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그제야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게 날아갈 판이란 걸 눈치챈 어머님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눈길 한번 안 주시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얼마 뒤 어머님은 학력 위조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대학 강의도 잘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던 요리학원 간판을 내렸죠.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모친과 연을 끊고 병원을 옮겼다더라고요. 견고한 줄 알았던 어머님의 성은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거짓말로 이룬 허상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파혼 후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프리랜서 방송 작가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당당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을 위해서요. 제가 만든 방송을 보고 하루의 피로를 푸는 부모님이 계셔서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